네, 먼저 집합건물법 개정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. 그 다음에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들을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개정이 되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중요도에 따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개정 사항은요. 집합건물의 1조의 2가 개정이 되었습니다. 상가의 구분 소유에 관련된 건데 이건 이제 구분 점포에 관련된 내용들이 개정이 된 거였습니다. 이 구분 점포에 관한 중에서 이제 1000제곱미터 판매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1000제곱미터인 경우에만 구분 점포가 허용이 되었는데요. 이 중에서 면적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. 면적 요건이 이제 그 요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면적과 상관없이 이용상의 독립선만 가지고, 그러니까 이제 각 점포들이 구조상으로 독립돼 있지 않더라도 뭐 정확한 경계 표지 같은 것만 있다면은 그럼 구분 점포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의 완화가 있었습니다. 두 번째로는 구조의 3에서 분양자의 의무에 관련된 개정이 있었는데요. 분양자의 관리 의무가 구체화되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 이제 과태료 규정도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15조에는 공용 부분의 변경인데요. 이 공용 부분의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을 기존에는 4분의 3이었습니다. 기존의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이제 공용 부분 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3분의 2로 완화를 하였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규정이 도입되었는데요. 근데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그 규정 자체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. 공용 부분의 변경,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16조에서는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인데요.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 신설되어 있는 조문을 인용하는 형태의 그런 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17조의 2에는 수선 적립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수선 적립금이라고 하면은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.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집합건물법에서는 수선 적립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24조의 관리인 선임제도와 관련해서 관리인 신고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. 이 관리인 신고제도는 상당히 이제 그 행정적인 업무를 늘어나게 만드는 그런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24조의 2는 임시관리인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. 지금도 임시관리인은 허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 임시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의 임시이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집합건물 관리단의 경우에도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임시관리인 선임 자체는 허용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에서는 임시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5조에서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인데요. 여기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이제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리고 26조의 2에서는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26조의 3, 기존에 이제 26조의 2였는데요. 26조의 3에서는 관리위원회에 관련된 개정이 있었는데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서로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. 물론 이제 규약이 있다면은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은 집합건물법은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겸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44조에는 사용금지의 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. 44조나 52조 또는 52조의 2, 요거는
44조와 52조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규정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이 된 것이고요. 52조 이하에서는 분쟁 조정 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. 이제 그렇게 됐고요. 그 다음에 52조의 7에서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출석 및 자료 제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52조의 7부터 52조의 9까지는요, 52조의 7이 추가됨으로 인해서, 그럼으로써 조문들이 뒤로 밀리는 거죠. 그래서, 기존의 집합건물법 규정들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들이 하나씩 뒤로 밀리면서 개정된 내용들이고요. 그 다음에 53조에서는 건축물 대장의 편성과 그 다음에 54조에서는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요. 이것도 이제 집합건물에 관련된 개정과 관련돼서 규정을 정비하면서 뭐 소관청이라든지 이런 용어와 관련된 개정들이 이제 된 거라서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습니다. 66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데요. 이 과태료 부과 규정 같은 경우에는 위반 행위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쭉 이제 집합건물법이 2020년도에 개정되었고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집합건물법의 중요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인지를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중에서 이제 비교적 이제 중요도가 높은, 행정적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구조의 3이 될 테고요.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변경 요건이 3분의 2로 완화됐다라고 하는 거. 그 다음에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15조의 2가 도입됐다라고 하는 거. 그 다음에 수선 적립금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고, 그 다음에 관리인 선임제도,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.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가 도입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. 그 다음에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됐다는 점도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겸직에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관리인이 적법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나머지 사항들은 뭐 법률 개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행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비교적 그래도 중요성이 높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분쟁 조정 사항이 추가됐다라고 하는 거, 그 다음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당사자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의무가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점, 이 정도가 뭐 중간 정도 해당하는 그런 중요도라고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또 집합건물 개정 법률 중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, 이제 관리인 신고제도와 더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규정입니다. 어떤 경우에 집합건물법 위반 행위가 인정이 될 것인가, 그 다음 그 경우에는 어떠한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인가, 또 그 과태료 부과할 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부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이 정도가 집합건물법 개정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인데요. 이 각각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중요도가 상인 것 중심으로 해서 개정안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